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25강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차 세계대전이든 러시아혁명이든 시험에 둘 다 너무 잘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세계대전부터 살펴볼 건데, 시험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와요. 요즘 이것조차도 조금 어렵게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많이 등장한 유형에는 이 1차 세계대전 참전한 국가들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연도 문제, 연표 문제.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순서라든지 아니면 1차 세계대전 연도를 물어보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연표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꼼꼼하게 정리를 해둬야 돼요. 특히 1, 2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꽤 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선후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든 뭐야 이거 2차 세계대전이든 학습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우선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전개, 결과, 그 전쟁 후의 결과로 3등분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배경 따로, 이번 1차 세계대전 전개 따로, 1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의 결과죠. 결과,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의 국가들 간의 관계도 따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도는 틈틈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 흐름 잡을 때 같이 따라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꼭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도 심지어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관련된 내용도 출제됐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혁명은 이따 러시아 혁명 때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1차 세계대전 배경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세계사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1, 2차 세계대전이야. 이거 배우려고 나는 세계사 한다고 생각해.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뭐 다른 부분이 더 좋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것이 세계사의 꽃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또 벌어야 하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봅시다. 1차 세계대전 배경. 간접적인 배경은 제국주의 때부터 시작해요. 강대국들, 서양 열강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구의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개 국가들이 서로 나눠서 차지하려다 보니까 결국 부딪히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파쇼나 사건이라든지 모로코 사건이라든지 몇몇 충돌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서로 땅을 넓혀 가다 보니 결국 땅은 모자라고 서로 상대방, 다른 국가들, 다른 열강들의 땅을 탐내기 시작하죠. 이해가죠? 그게 간접적인 배경이고요. 직접적인 배경은 독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삼국동맹은 비스마르크가 주도합니다. 이때는 아직 그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이었어요.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이었는데 비스마르크는 그 유럽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유럽을 어쨌든 평화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싶었고요. 프랑스를 고립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어요. 당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랑 계속 전쟁을 했던 사실 우리가 19세기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를 고립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프랑스를 계속 눌러두려고 삼국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렇게 이탈리아 세 국가가 체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빌헬름 1세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빌헬름 2세는
독일의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해요. 즉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넓혀가죠. 그래서 삼비 정책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독일의 식민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일이 강력하게 팽창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 독일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삼국 협상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협상이 체결되고요. 영프러가 손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미 아프리카는 다 알아서 각자 나눠서 땅을 차지했어. 이제 이 국가들이 어디를 노리냐? 유럽 국가들이 발칸반도를 슬쩍 쳐다봤어요. 저기가 오스만 땅이었는데 이제 곧 오스만 마탱이 갈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누가 이 발칸반도에서 주도권을 잡냐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누구랑 그랬냐? 러시아랑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발칸반도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러시아와 세르비아 애들은 슬라브족이라 그래. 걔네 민족을. 그래서 이걸 범슬라브주의. 그냥 슬라브족 애들끼리 편먹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랑 독일은 게르만족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범게르만주의라고 해요. 발칸반도 내에서 슬라브 애들이랑 게르만족 애들이랑 싸우고 있다. 근데 우리 발칸반도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보면 요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요 부분은 발칸반도에서 독일 편이었고요. 여기 약간 청록색이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은 러시아 편. 그래서 여기가 범슬라브주의 계열이었고 여기가 범게르만주의 계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발칸반도 내에서 서로 대립이 심해져요. 그래서 발칸반도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두 차례 발칸 전쟁입니다. 우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 안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를 강제로 자기 땅으로 병합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가 발칸 동맹을 결성해서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1차 발칸 전쟁이야. 이해가요? 오스만 제국이랑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끼리 맺은 발칸 동맹끼리 싸운 전쟁이 1차 발칸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목적은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려는 전쟁이에요. 이해가죠? 당연히 발칸 동맹이 이겨요. 오스만 제국 집니다. 그래서 발칸 동맹이 독립을 해요. 근데 이 발칸반도 내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뭐 세르비아, 이제 나라로 치면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에 들어갔지만 보스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등등, 마케도니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문제가 종교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발칸반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서로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 발칸반도 안에 있는 세력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어떤 세력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그러니까 뭐 크리스트교 애들도 있고 이슬람교 애들도 있는데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게 2차 발칸 전쟁이에요. 즉 2차 발칸 전쟁은 저그들끼리 발칸반도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차 발칸 전쟁, 2차 발칸 전쟁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시험에 강력하게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거 1차 세계대전 배경이다. 직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등장했던 거는 저 범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대립이 2023학년도 4학년도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왜 이렇게 걸걸하죠? 제가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 환절기라 그런가? 오늘 근데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셨나요? 여러분,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산책이에요. 한 10분 정도 산책해보세요. 제발 앉아서 핸드폰 하지 말고. 아시겠죠? 산책을 하면 뇌에 산소가 좀 들어가고 이 눈이 좀 새로운 환경을 보면서 뇌가 훨씬 더 잘 돌아간대요. 이거 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0분 정도 나갔다 와서 다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추워요. 귀찮아요. 혼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갔다 오고 그래요. 요즘 특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오늘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10분 정도 나갔다 오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개학이잖아. 우리 고3 친구들 개학하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틈틈이, 점심시간 틈틈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그런 짜투리 시간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고요. 학교 끝나면 저녁 먹고 곧바로 독서실 가서 공부하세요. 뭐 어디 PC방 가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학원에 있으면 고3인데도 공부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아.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참겠어요. 여러분들은 난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그렇죠? 그리고 N수생 친구분들도 많을 텐데 N수생 친구분들은 근데 사실 이때가 좀 힘들어. 이때가 1차 고비야. 왜냐면 일단 1, 2월 너무 달렸어. 그리고 대학 간 친구들이 이때 막 그런 걸 올려요. 이제 새로운 자기들은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에 처음 갔으니까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대학교 캠퍼스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면 또 4월엔 또 벚꽃 사진 올리고 이러면 그렇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 삭제하시고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제일 이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늦게 갔어요, 대학.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1, 2년 늦는다고 그게 뭐 흠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야. 나 1, 2년 늦게 갔지만 내 선배들 중에 취직 못한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년 늦게 하더라도 대학 가서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열심히 하면 다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흡수했다, 병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도 아니지. 세르비아 청년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 사라예보가 어디냐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예요.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인데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의 아들을 황태자를 하잖아. 그 황태자 부부가 온 거야. 근데 이 세르비아 청년 민족주의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잠깐만요. 맞아.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애예요. 그 세르비아 청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에게 달려가서 가슴팍에 총을 탕탕탕 쏩니다. 그래서 걔네가 죽어요. 이걸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해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거를 그냥 눈 두고 볼 순 없죠. 당연히 열받지 않겠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 즉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이었던 독일, 이탈리아가 자동으로 참전하고요. 세르비아와 같은 편이었던 우리 범슬라브주의로 같은 편이었던 러시아가 참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삼국 협상 동맹이었던
삼국 협상을 맺은 동맹이란 뜻이에요. 동맹국이 아니라 삼국 협상을 맺은 영국, 프랑스가 같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돼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동맹국 측에 가담해.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이따 다시 설명할 거지만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1915년에 협상국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총력전이라 하고요. 그래서 각국이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한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참호전. 이요. 참호가 뭐냐? 그 남학생분들 군대 가면 알고, 군대 갔다 오신 남학생, 뭐 N수생, 직장 다니던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 군대 가서 이렇게 길게 구덩이를 파는 걸 참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땅이면 요 밑에 이렇게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이렇게 태블릿 강의에 이게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참호라고 해요. 이렇게 길게 구덩이가 파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 위로 총만 쏘는 거야. 남학생분들 군대 가면 이거 열심히 팔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프랑스 구덩이야. 여기는 독일 구덩이야. 얘네들이 서로 여기서 그냥 총만 쏘는 거야. 대포만 가끔 쏘고. 그러니까 이 참호가 전진이 안 돼. 서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렇게 쳐들어가 여기를 없애면 여기가 프랑스 땅이 되잖아. 근데 서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참호에서 계속 총만 쏘느라. 그래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영화가 원더우먼이에요. 원더우먼. 여러분 봤나? 좀 옛날 아니야. 그렇게 옛날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예요. 이거 17년에 나왔네. 그래서 이 1편에 나온 영화거든요. 1편은 재밌어요. 2편은 망했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수능 끝나면 1편 보세요. 그래서 저기 1차 세계대전 배경인데 이렇게 참호가 이렇게 전개돼요. 그래서 이걸 원더우먼이 혼자서 때려 부수는 장면이 나와. 보시면 어쨌든 그렇다. 이게 참호다. 이러고 신무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탱크, 독가스, 전투기, 잠수함, 기관총 등 여러 신무기가 활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 구도, 어떤 국가들이 서로 대립했는가를 볼게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동맹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기 다르비아래. 당연히 세르비아가 들어갔겠죠? 서로의 싸움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잖아. 그리고 여긴 독일. 여기는 협상국이었던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고요. 훗날 미국이랑 일본도 참전해요. 그리고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랑 불가리아까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됐어. 입 아프니까 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동맹국에서 넘어왔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얘기했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쟁 전개 보겠습니다. 이제 1년 단위로 끊었거든요. 그렇게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4년은 이런 거, 이게 15년, 16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도도 같이 외워줄 수 있어. 14년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해요. 그래서 벨기에 꺾었다가 프랑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로 진격하는데 이거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막습니다. 그래서 서부 전선이 교착돼요. 이 말은 서부 전선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서 길게 참호가 2개 파이고 서로 거기서 총만 쏘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해가죠? 참호전이 전개돼서 전쟁이 질질 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선 독일이랑 러시아가 서로 싸워요. 다음 1915년 넘어가면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영국은 독일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봉쇄를 해요. 근데 여기서 루시타니아호라는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독일이 이 루시타니아호가 영국 여객선, 일반 시민들이 타는 배인데 그걸 공격해요. 근데 여기에 몇몇
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훗날 미국 참전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타니오 침몰 사건이 1915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협상국으로 도망갑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16년에는 솜 전투라에서 협상국 영프러가 독일을 공격했는데 그 독일군이 막아내는 전투가 있었어요. 다음 17년은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침엄한 전보 사건이에요. 저기 요런 미국 땅 보시면 여기가 위에가 캐나다고 미국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멕시코죠. 그렇다 하세요 그냥. 독일이 저기 멕시코한테 침엄한이란 그 독일 외교부 장관 이름인데 이 침엄한이라는 이름이 다시 독일 외교부 장관이 침엄한인데 이 침엄한이라는 인물이 멕시코한테 전보 이렇게 뭐 메시지를 하나 보내요. 거기에다가 미국 치는 거 도와주면 이 미국 밑에 미국 땅인데 뉴멕시코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멕시코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이 알고 미국이 알아버렸어. 이제 미국이 극도로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해요. 잠수함. 그 독일의 잠수함, 그 잠수함이 유보트인데 걔네가 그냥 독일 앞바다 지나는 모든 배는 다 공격해버린 거야. 그때 미국 상선이 침몰해요. 그래서 침몰한 전보 사건이랑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리고 저 앞에 있던 루시타니아 침몰 사건 때문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결국 직접적인 배경이 돼서 미국이 참전해. 그러면서 협상국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요.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발발 1년 후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라는 지역에서 체결한 조약이라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저 동맹국 독일 및 여러 동맹국들이랑 단독 강화를 체결합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요. 이해가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협상국이 계속 우위에 있으니까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줄줄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 킬 군항, 한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빌헬름 2세, 독일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요. 독일 임시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협상국과 독일 임시공화국 사이에서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끝이 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개된 전쟁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도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 흐름 잡아보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와 베르사유 체제 보겠습니다. 협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협상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연합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연합국의 주도하에 파리 강화 회의를 개최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의 목적은 1차 세계대전 전쟁 후를 전후라고 하는데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찾는 거예요. 저게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실시돼요.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에요. 이거 수능에 나왔었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민족 자결주의야.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 민족 알아서 사세요. 그 스스로 본인 민족의 운명은 본인 스스로 정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패전국의 식민지들은
알아서 살라라는 얘기가 민족 자결주의야. 이건 우리 3.1운동 때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았죠. 당시 조선에.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데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비밀 외교 금지, 군비 축소, 국제평화기구 창설 등이 파리 강화회의의 내용이 됩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어. 근데 그게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이 된 거야. 이해 가죠? 오케이? 응?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뭐 유럽에서 여러 민족이 독립을 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더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요. 이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전개된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 해요. 오케이? 목적. 이 베르사유 조약은 연합국이랑 독일 간에 체결을 한 조약이야. 그래서 승전국 연합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독일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어요. 독일 그냥 엄청 혼내주기 위한 조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승전국의 내용은 프랑스가 차르 유역의 탄광지대를 획득했어요. 이거 선지로 나오더라고요. 알아두시고 독일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해외 식민지 상실하고요.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 양도합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군비를 축소해요. 자, 한계 승전국의 이익만 우선시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뭐 독일이 줬는데 할 말 있나? 근데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 특히 저 배상금이 너무 심했다. 독일이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이 갚는 와중에 결국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다 보니까 독일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 그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아까 그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국제 평화 기구를 창설하자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창설된 것이 국제 연맹입니다. 이건 지금 국제 연합 유엔의 전신 이전 버전, 초기 버전. 오케이? 목적은 세계 각국의 협력 강화 그리고 평화 유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협의 내용은 각국 군비 축소하고 각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계.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이 불참해요. 미국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소련이랑 독일은 참여가 당시엔 제외됐는데 나중에 차례차례 가입을 하고요. 다만 국제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가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국제 연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십시다. 다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평화 유지를 위한 회의나 조약들이 있어요. 워싱턴 회의. 우리 동사에서는 많이 봤죠. 동사하는 친구들, 쌍사하는 친구들은 워싱턴 회의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여기선 세계사에서는 딱히.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우리 여러 강대국들의 함대 보유를 제한하고요. 중국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다음 로카르노 조약이라 해서 독일 국제연맹 가입에 합의하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켈로그 브레앙 조약이라 해서 부전 조약,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전쟁을 국가 정책 수단으로 삼지 말자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스안, 영안, 이 안이 의견, 뭐 건의안 할 때 그 안자예요.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래서 도스안, 영안, 로잔 회의 등을 통해서 독일 배상금을 좀 깎아주고요. 런던 회의를 통해서 해군 군비도 축소합니다. 이런 거 있다. 여기는 진짜 잘 안 나와. 아시겠죠? 그다음
참작권 확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가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폐지되고 여성 참정권도 많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붕괴되면서 공화국이 수립돼요. 공화국은 왕이나 황제가 없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예요. 독일에선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오스만 제국이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수립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으로 독립을 하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까지 알아둡시다. 이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거의 1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로 한 1918년, 19년 사이에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이 정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1차 세계대전 끝입니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듯이 배경, 전개, 전후, 결과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모든 내용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 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가장 중요한 건 저 3월 혁명, 11월 혁명 구분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3월 혁명의 배경 전개 결과, 11월 혁명의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거의 이 둘만 나왔어요. 그럼 러시아 혁명 보겠습니다.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있어. 배경은 차르의 전제 정치. 그리고 당시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물자도 부족하고 일반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야. 식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확산되고요.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자 계층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전개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근데 정부가 무력 진압을 해요. 총으로 이 시위대를 진압한 거죠. 이걸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랑 농민들이 총파업을 실시해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가 개혁을 약속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고요.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해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두마가 뭐냐면 러시아 의회예요. 이 두마라는 키워드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 니콜라이 2세가 약속을 했음에도 뭐 전제 정치는 계속되고 개혁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17년이 됐어요.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 러시아 황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 마탱이 간 이유가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기꾼, 약간 사이비 플러스 사기꾼? 얘네가 황실을 그냥 황제랑 황제 부인을 그냥 아주 주물락 아주 그냥 갖고 놀았어요. 막 자기 말 들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황제가 그냥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러시아가 멸망한 거죠. 아니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지.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돌아섰으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 벌거벗은 세계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 라스푸틴 이름은 교과서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치만 그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면 벌거벗은 세계사 라스푸틴 이야기 보는 것까지는 이해할게요. 영화는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밥 먹을 때 보세요. 아니면 집에 와서 잠깐 주말에 진짜 재밌어. 완전 그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딱 볼 수 있어. 사이비에 빠지는 그 모습. 그래서 진짜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저 라스푸틴 이야기를 봐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그 러시아 혁명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라스푸틴 이야기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꼭 보시고 라스푸틴 이야기는 교과서에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서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끝.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그래요. 그래서 3월 혁명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달력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일반 달력이랑 좀 달라서 우리로 3월이면 러시아 달력 기준으로 2월이야.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자, 1917년 3월이요. 그럼 뭐가 진행되던 중이야? 1차 세계대전이죠. 전쟁이 3년째 질질 끌리고 인명피해도 크고 전쟁 때문에 물자는 다 없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등등등등등등. 결국 살기가 너무 빡빡한 거야,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시 한번 시위랑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식량 배급, 그리고 전쟁 중지, 1차 세계대전 중지, 전제정치 타도 등을 주장을 해요. 이때 노동자와 군인들이 연대해서 소비에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냥 노동자, 농민, 병사, 그냥 일반 낮은 계급의 병사들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정치 단체. 그걸 소비에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비에트가 주도해서 혁명을 추진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비에트가 주도한 혁명으로 러시아 재정이 붕괴됩니다. 니콜라 2세 끝. 오케이? 그리고 케렘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1차 세계대전을 지속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들어설 때 약속했던 토지개혁을 실시하지는 않고 계속 미뤄요. 결국 레닌이 열받아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레닌이 임시정부의 권력을 소비에트, 우리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만든 단체에 넘기고 전쟁 중지할 것을 요구해요. 당장 1차 세계대전 중지해. 오케이? 이렇게 요구하면서 레닌이 어떻게 하냐면 레닌이 이끄는 정당이 볼셰비키예요. 이 볼셰비키는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수파가 볼셰비키야. 반대로 소수파는 멘셰비키. 오케이? 그래서 레닌의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붕괴시켜요. 그리고 저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가 구성된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돼. 오케이? 여러분, 소비에트랑 볼셰비키는 달라요.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 병사가 만든 정치 단체고요. 볼셰비키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라는 정당에 있는 다수파 세력이에요. 다수 세력. 오케이? 근데 레닌은 임시정부의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소비에트에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로 무장봉기를 일으킨 건 레닌이랑 볼셰비키 세력이에요. 오케이? 볼셰비키 세력이래. 어쨌든 그리고 임시정부는 붕괴됐어. 그리고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러면 3월 혁명이랑 11월 혁명의 차이가 보이죠? 3월 혁명은 재정이 붕괴되고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됐고요. 11월 혁명은 그 임시정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다고. 오케이?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우리 역사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진짜 큰 사건이에요. 이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사회주의가 퍼집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레닌이 주도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섰잖아. 그래서 이 레닌의 정책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볼 거예요. 우선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왜 사회주의는 결국 독재로 이어지는가? 그게 과연 진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언합니다. 이때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 세력이랑 레닌을 반대한 반혁명파 세력이랑 내전이 있어요. 이거 은근 사료에 키워드로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때 레닌이 반혁명 세력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레닌은 1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죠.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독일 및 동맹국가 단독 강화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해서 토지랑 산업들을 국유화, 국가권로 만들고요. 코민테른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국제공산당 연합 조직단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 및 공산당 국가들끼리 연합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노동운동 및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하고요. 사회주의 확산에 기여를 해요. 그다음 근데 사회주의 정책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친경제 정책이라 해서 러시아의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뭐 식량 강제 증발도 금지를 하고요. 세금 이외의 농산물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 러시아가 주변에 소비에트 정부를 통합해요.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방인 공화국 연방을 수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가 없네.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예요. 그러면 여기 동유럽이랑 중앙아시아 쪽에는 러시아랑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각 국가들의 소비에트 정부가 따로 있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등등등, 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도 각각의 소비에트 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 거야. 러시아 및 이렇게. 그래서 이 러시아 포함 열 몇 개 국가 돼요. 이렇게 그 사회주의 국가, 즉 소비에트 국가들끼리 연합한 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 하고 러시아 플러스 열 몇 개 국가가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그냥 러시아랑 열 몇 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걸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면 되고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련 하면 여기를 소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나요? 이게 나중에 쪼개지지 다시. anyway 이렇게 이제 레닌 알아봤고요.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스탈린은 약간 내가 봐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제정신 아닌 인물 1, 2가 히틀러, 스탈린. 신경제 정책을 폐기하고요.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소련 경제가 나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독재를 강화해요. 그리고 반대파 숙청하고 굴라크라는 감공 수용소도 건설합니다. 스탈린도 잘 안 나와. 레닌도 심지어 잘 안 나오는데 스탈린 더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러시아 혁명이고요. 그냥 각 사건들 전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순서대로 했으니까 흐름 쫙 살펴보고 특히 3월 혁명, 11월 혁명은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레닌 업적은 그래도 꽤 많으니까 언제쯤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